일단 시작할 때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목이 진정한 CI/CD를 위한 E2E 테스트 시작하기인데요. 진정한은 빼고 네. 여러분 낫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위해 약간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CI/CD를 위한 E2E 테스트 시작하기고요. 저는 김동우고 체커라는 회사에서 테크 리드를 하고 있고요. 디렉터로 나이파라는 곳에서 그 오픈소스 컨트리뷰터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을 2016년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혹시 오픈소스 관심 있으시면 연말에 글로벌 전문 개발자 저거 공고 올라오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개발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어쩌다 보니 사실 옛날엔 다 풀스택으로 했어요. PHP 풀스택이잖아요. 그래서 풀스택으로 하다 보니 여태까지 풀스택 하고 있고요. 약간 말이 많고 투머치 인포메이션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레이트 코리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 페이스북 디벨로퍼 서클 뭐 이런 커뮤니티들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다들 하시나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정의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스템이 정해진 요구를 만족하는지, 예상과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수동 또는 자동,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이죠. 자동 방법을 동원하여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와 디버그가 어떻게 다른지도 찾아봤습니다. 테스팅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고, 디버깅은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결함을 찾고 코드를 수정하는 개발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테스트를 얼마나 작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테스트 일단 사내나 외주로 QA팀이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 한 3분의 1가량 되는 것 같네요. QA팀이 없다, 나머지 다겠죠? 좋습니다. 일단 QA팀이 없으니까 제 발표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스트 얼마나 작성하시나요? 앞에 QA팀이 있다고 하신 분은 테스트를 QA팀에서 작성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작성하시나요? 직접 작성하시는 것 같네요. 혹시 그 전설 속의 동물 같은 해태나 기린 같은 TDD를 하시는 분? 사실 TDD 되게 로망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자동화 테스트를 작성하시는 분? 네, 어떤 테스트는 개발자가 작성하시는 분? 많지 않네요. 누가 작성하는 거지? 4번 자동화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3분의 2.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를 작성하시는지 궁금해요. 혹시 단위 테스트 작성하시는 분? 단위 테스트를 주로 많이 작성하시나요?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작성하시는 분? 네, 소수.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작성하시는 분은 한 분, 대기업 다니시나 봐요. 좋아요.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작성하시는 분 있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제법 있습니다. 저분들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저 시기가 얼마나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잘 하고 있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렵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배상되는 예산이라는 항목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개발을 15년 동안 하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 고민한 지는 한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테스팅을 고민 안 하다 보니 다른 데는 얼마나 테스팅을 많이 하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한 11에서 25%만 예산을 투입한다가 절반에 가까운 42%더라고요.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어쨌건 9.1%, 40%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9.1%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테스트 굉장히 어렵죠. 테스트나 팀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권자, CEO가 개발자 출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테스트에 대한 니즈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 자동화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자가 자동화 테스트가 뭔지 모른다.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SI에서 개발할 때 테스트의 어려움은 역시 테스트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죠. 뭐하러 하냐? 납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작성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마지막으로 납품하면 그때부터 테스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도 테스트는 어려운 것 같아요. 테스트 프로세스 한 사이클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 테스트 팀의 테스트를 넘기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받고 나서 그걸 또 디버깅해서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혹은 테스트 팀이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하는 회사가 이렇게 적다 보니 테스트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개발팀이 테스트 팀을 적으로 인식하거나 테스트 팀이 개발팀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 총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봤는데 mostly integration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습니다. 소케다이오를 만드시고 자이트의 파운더로 있다는 길레르모 라우치 님이 write test, not too many, mostly integration이라고 트위터에 남겼어요. 2016년 12월 10일에 테스트를 작성하는데 너무 많이는 말고 통합 위주로 해라. 막 약간 힙해 보이고 전문성 있어 보일 것 같은 턱수염도 있는 개발자 사진을 붙여놓고 텍스트를 박아놓으니까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밑에 샌프란시스코도 굉장히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테스트, 저분이 통합 테스트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 단위 테스트가 무엇인가? 단위 테스트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가장 작은 단위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주로 메서드나 클래스를 테스트 대상으로 잡고 하나의 테스트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하나하나의 분기마다 그 분기가 정확히 동작하는지 작성하는 게 단위 테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의 문제는 뭘까요? 단위 테스트의 문제는 이런 거죠. 3분의 3 석세스. 사람 머리는 눈을 보고 있고 팔은 움직이고 다리는 뛰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통합 테스트 앞에서 mostly integration이라고 했으니까 통합 테스트는 이제 둘 이상의 시스템 요소가 통합됐을 때 이제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검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위 테스트가 충분히 됐더라도 실제로 붙여보면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를 작성하죠. 통합 테스트 목적은 상호작용들의 오류를 검출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역시 통합 테스트의 문제도 있어요. 통합 테스트의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이미지를 못 찾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머리랑 목이랑 다리랑 팔이랑 다 붙어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면 유닛 테스트에서 출발해서 통합 테스트에서 E2E 테스트로 끝나는데 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테스트를 작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들고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대신에 장점은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테스트의 신뢰성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테스트, 이제 오늘의 본론인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죠. 그리고 API의 연동도 테스트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엔드-투-엔드 테스트의 장점은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테스트 코드가 실제 코드 내부 구조에 직접적으로 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범위로 리팩토링 해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요거에 대한 장점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은 테스트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테스트 수행 속도가 느리고, 지금 제가 작성해둔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하나 돌아가는데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도 15분 걸려요. 근데 대기업의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테스트가 주는 피드백의 질이 낮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엔드-투-엔드 테스트는 실패했다라는 결과만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트레이스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상황을 다시 재현해보고 해야 돼서 피드백의 질이 낮아요. 여기까지 이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살짝 봤고, 이제 오늘의 본론인 CI/CD를 위한 E2E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은 이 쿼리파이라는 제품이고요. 발표할 때 꼭 회사 제품을 넣어야 발표를 하는데 회사에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도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넣었어요. 이거는 맥이랑 윈도우랑 리눅스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툴이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IDE 같은 거, 워크벤치, 데이터그립 비슷한 그런 느낌의 툴이고요. 지금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그 프리니까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요런 얘기 꼭 넣어야 되죠. 채용 아니면 제품 홍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건데, TDD는 진짜 기린 같은 것이고 단위 테스트도 작성해 본 적 없는 개발자랑 일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단위 테스트를 그렇게 막 90% 작성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회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전문 테스트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고 실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E2E 테스트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E2E 테스트를 도입하자라고 결정하고 해 나가면서 겪은 문제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에서 나왔던 CI/CD에 대한 개념인데, CI/CD는 다들 아시잖아요. CI는 개발자가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CD는 그 통합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는 혹은 디플로이먼트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변경사항이 리포지터리에서 그 고객이 사용하는 프로덕션 환경까지 자동으로 릴리즈 되는 것을 CI/CD라고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2E 테스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스타트업에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계속된 실험과 개선인데, 그 와중에서도 제품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모든 테스트 단계를 다 작성할 수 없다면 그 가장 신뢰도가 높은 E2E 테스트도 작성하는 게 어떤가. 물론 단위 테스트 TDD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해야 되는 것 중에 자동화된 E2E 테스트 통해서 제품을 코드가 변경됐을 때 바로바로 배포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자라는 거를 미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E2E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냥 막 배포해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E2E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E2E 테스트 툴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이트워치라는 게 있어요. E2E 테스트를 알아본 게 올해 초였는데, 올해 초에 한국어로 된 그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2년 전에 올렸던 글이라든가, 그래서 한국에서 E2E 테스트 툴을 찾긴 힘들었고, 찾아보다 보니 나이트워치가 있었어요. 나이트워치는 크롬,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사파리 등을 지원하고요. 또 가장 많이 쓰이시고 대부분 이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이프레스가 있었습니다. 사이프레스는 CI/CD도 쉽게 돼 있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잘 돼 있는 툴이었어요. 근데 크롬과 일렉트론만 지원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찾아본 게 여기 캡처에도 나오는데 스타가 한 7,500개밖에 안 되지만 아무도 잘 모르고 잘 쓰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뭔가 매력 있어 보이는 테스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저 노드.js 좋아해가지고 위에 노드.js 툴이라는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스펙을 보다 보니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모바일, 크롬, 모바일 사파리도 지원한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하니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지원하는 만큼 제일 버그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나이트워치는 셀레니움 기반이에요. 그리고 사이프레스는 아이프레임에서 동작합니다. 테스트 카페는 노드에서 브라우저로 프록시를 만들어서 노드 코드를 동작시키는 걸로 작성돼 있어요. 나이트워치는 노드 코드를 작성하고, 사이프레스는 브라우저에서 코드를 작성하고요. 테스트 카페는 노드 코드를 작성합니다. 나이트워치는 느려요. 써봤는데 좀 느리더라고요. 근데 사이프레스는 엄청 빠릅니다. 그렇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슉 지나가요. 되게 좋아 보였는데, 테스트 카페는 느리진 않은데 사실 느려요. 느린데 쓸만은 합니다. 나이트워치는 다양한 브라우저,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는데, 사이프레스는 크롬과 일렉트론만 지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직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저 10월 1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해서 그날 회식을 했어요. 드디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5.5부터 개발했는데 드디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릴 수 있다. 테스트 카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러너는 나이트워치는 차이 기반이고요. 사이프레스는 모카 기반이고, 테스트 카페는 제스트 스타일로 된 자체 러너를 제공해요. 근데 약간 버그도 많고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트워치는 CSS 셀렉터를 쓰고, 사이프레스는 장점이 jQuery 셀렉터를 지원해요. jQuery를 내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테스트 카페는 역시 스탠다드 CSS 셀렉터를 지원합니다. 나이트워치는 노드 기반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서포트가 가능하고요. 사이프레스는 아이프레임의 jQuery 기반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관련된 기능을 못해요. 예를 들면 파일 다이얼로그 같은 걸 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근데 테스트 카페 역시 노드에서 동작하니까 네이티브 서포트 가능한데, 얼러창 같은 거, 요새 얼러창 안 쓰지만 얼러창 누르면 눌러줘야 되잖아요. 띄우긴 했는데 못 누르면 망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네이티브 서포트가 있는 편이 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트워치는 자기네
관점에서 QA가 쓰는 게 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써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고, 사이프레스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한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카페는 노드를 잘 하시면 훨씬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느 걸 고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셀레니엄은 그냥 약간 싫어요. 셀레니엄 너무 오래된 느낌이고 버그도 많고 무겁고 나이트워치 버리고, 사이프레스는 멋지고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이티브 기능이 없어서 버리고, 테스트 카페는 뭐 애매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안정성도 부족하고 버그도 많은데 다양한 브라우저도 지원하고 일단 노드로 코드를 작성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드 코드 작성에 이점이 있는 테스트 카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카페를 CI에 어떻게 물릴까 고민했어요. CI에 물리는 프로세스는 오픈소스처럼 풀리캐스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풀리캐스트가 제출되면 저희 퀄리파이 제품이 맥, 윈도우, 리눅스에서 모두 동작해야 되니까 E2E 테스트를 3개 머신에서 돌리고 풀리캐스트에다가 그 E2E 테스트 결과를 기록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GitHub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커밋이 또 풀리캐스트 자체에서 제출되면 다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브랜치 전략을 세웠는데, 일단 알파 브랜치는 그 CI/CD가 적용돼 있어서 항상 빌드되고 회사 내부에 배포되는 브랜치로 쓰고 있습니다. 개밥을 열심히 먹고 있죠. 피처 브랜치는 알파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제 이슈나 기능을 여기서 개발해요. 그리고 알파에다가 머지를 날리면 E2E 테스트가 돌아가는 구조의 브랜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뭐 베타 마스터는 그렇습니다. 이제 구동 환경을 어디서 구동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했어요. 일단 트레비스를 봤는데 맥, 윈도우, 리눅스 세 가지를 지원하는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트레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레비스를 고려해 봤는데 한 달에 228불을 내야 돼요. 연간 330만 원 정도. 동시에 3개를 돌려야 되니까. 동시에 3개를 안 돌리면 하나에 15분 걸리는데 45분 있다 결과를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3개를 돌리기 위해서 가격을 보다 보니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단점이 헤드리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E2E 테스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주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프라이싱을 보면 여기 스몰 비즈니스용이거든요. 근데 스몰 비즈니스가 쓰기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동하는 건 어떨까? 우리 또 나스 같은 거 재밌잖아요. 그 나스 같은 느낌으로 직접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제 맥미니가 100만 원, 뭐 윈도우 PC 50만 원, 리눅스 등등 해가지고 대충 3년을 계산했어요. 회사가 3년 동안 안 망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3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건비도 적당히 한 달에 한 명이 하루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했더니 한 110만 원 정도라고 추정이 됐고, 그리고 장점이 일단 돈보다도 VNC로 접속해서 화면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디버깅에 이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단점은 직접 꾸민 환경이다 보니까 이 E2E 테스트를 러닝하기 위한 테스트 러너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오픈소스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2E 테스트의 결과를 어디다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GitHub을 고려했어요. GitHub은 오픈소스의 성지죠. 뭐 API 굉장히 좋고 다양한 인터그레이션들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리뷰 관련된 기능들이 되게 좋아요. 그 requirement status 체크라고 해두면 아예 테스트가 페일 되면 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쓰기 좋은데, 프라이빗 리포를 쓰면 개발자가 월 9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동작하지만, 이렇게 그 어프로벌로 멋지게 동작하고 모든 게 패스되면은 기분 좋게 머지를 누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한 달에 9불이어가지고 개발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요걸 아끼면 회식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스킵했습니다. GitLab 많이 쓰시죠? GitLab은 스타트업 인디 개발자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GitHub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API도 괜찮고 문서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터그레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인터그레이션 별로 없고, 이것도 그 머지를 어프로벌 하기 위한 기능은 개발자당 한 달에 4불을 받아요. 무료로 쓰지만 가끔 느려서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근데 이 4불을 아끼면 그래도 치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완성된 구조는 지라의 이슈를 기준으로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로컬에서 개발하고 로컬에서 디버깅 해보고 풀리캐스트를 만듭니다. GitHub에서는 머지 리퀘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 머지 리퀘스트가 접수가 되면 테스트 러너가 E2E 테스트를 시작해요. 웹훅 형태로 GitHub에서 웹훅으로 E2E 테스트 러너를 동작시켜서 E2E 테스트가 동작이 되고, 맥OS, 윈도우, 리눅스 머신에서 이제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가 이걸 모았다가
머지 리퀘스트 아까 올라오는 데다가 댓글에다가 작성해줘요. 댓글에 작성하는 건 돈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작성을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E2E 테스트 깃랩에 이렇게 댓글로 작성돼요. 댓글에 그 테스트가 몇 개분에 몇 개 실패했고 어떤 환경에서 돌았는지, 그리고 아쉽지만 머지 리퀘스트 어프로벌 기능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회사가 아직 시리즈 A 투자를 못 받았는데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리용으로 쓰는 아지트라는 그 협업 툴에도 이렇게 포스팅 되게 해놨어요. 저희가 페이스북 워크스페이스도 써봤는데 그건 별로더라고요. 앞에서 그 셀프 호스티드로 하면서 테스트 러너를 만들어야 됐었다라고 했는데, 테스트 러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라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쯤 되면 여러분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되게 재미없죠. 제가 원래 남 웃기려고 발표하는 편인데 이 내용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일단 원하는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훅으로 E2E 테스트가 시작되고,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의 지시를 받아서 소스를 최신화해야 되죠. 소스를 최신화하고 의존성을 설치하고 앱을 빌드하고 테스트 카페를 드디어 돌려서 E2E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테스트 결과를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는 깃랩과 아지트에 등록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gRPC를 써서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구성했거든요. 이제 서버에서는 그 테스트를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테스트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웨이트 테스트 런을 기다리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테스트를 전송하는 테스트 리절트라는 두 개의 간단한 RPC를 쓰고 있습니다. 서버는 그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뭐 의존성을 설치하고 구동돼서 클라이언트들이랑 접속을 한 뒤에 웹훅을 대기하고 있고, 웹훅을 수신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작업을 지시해요. 그리고 결과가 수신되면 결과를 깃랩에 전송하고 아지트에 전송하는 일을 합니다. 서버 코드 중에 몇 가지를 볼 건데, 이렇게 웨이 테스트 런이라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소켓으로 주는 구조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냥 롱폴링 느낌으로 서버에 붙어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하라고 요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너가 이게 RxJS 옵저버블로 되어 있는데, 서브스크라이너한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테스트를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테스트 에미터가 테스트를 수신하는데, 이 테스트 에미터의 테스트 수신은 웹훅에 머지 리퀘스트라는 엔드포인트가 불리면 테스트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좀 비슷한데, 클라이언트도 시작할 때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의존성을 설치하고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작업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대기했다가 작업이 수신되면 다시 소스를 업데이트하고 의존성을 설치하고 빌드하고 테스트 카페를 구동해서 E2E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서버 쪽으로 전송해 주면 끝나는 프로세스입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도 중요한 부분만 잠깐만 볼게요. 이 부분이 앞에서 봤던 그 클라이언트 서버한테 웨이 테스트 런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요청을 달라라고 리퀘스트를 하고, 리퀘스트가 올 때까지, 약간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리스판스가 오면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전송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구조는 뭐 사실 직접 만들지 않으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E2E 테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E2E 테스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E2E 테스트는 누가 작성하나요? 여러분이 작성합니다. 아까도 테스트 팀이 작성 안 한다 그랬잖아요.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유리해요. 여러분 CSS 셀렉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크롬에서 인스펙터 켜가지고 어떻게 CSS 셀렉터 붙는지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할 일이 늘어나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굳이 회사의 C레벨이 아니시면 조용히 이 발표 내용은 머릿속에 저장만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뻘소리였고요. 테스트 카페에 일렉트론 플러그인을 사용해요. 그 퀄리파이는 일렉트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렉트론을 테스트 카페에서 지원하기 위한 플러그인이고요. 일렉트론 렌더러에 직접 접속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핸들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으실 리액트 셀렉터를 테스트 카페에 지원해요. 이게 사이프레스보다 좋았던 점이 그 노드 기반이다 보니까 리액트 소스 코드 읽어가지고 컴포넌트 이름이랑 프롭이나 아니면 리액트에다 키를 주입할 수 있잖아요. 그 이터레이션 되는 부분에 키를 주입할 수 있는데 그 키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확인하고 동작할 수 있는 걸 제공하고, 그래서 근데 어글리파이 되거나 프로덕션 빌드에서는 클래스 네임이 날아가가지고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 개발하시는 데브 서버랑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요게 리액트 셀렉터의 GitHub 부분의 캡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리액트 셀렉터 투두 앱의 투두 리스트나 div를 셀렉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테스트 코드의 시작은 픽스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E2E 테스트의 첫 번째 픽스처거든요. 001 런치라는 거 그냥 임의로 정한 이름이고요. 그 페이지가 URL 이동할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 URL을 불러달라. 저 URL이 불러지면 before each는 훅이고요. after each는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하는 훅이고, 이제 저희 앱의 첫 시작인 get started라는 거를 테스트하는 코드예요. 그 중에서 before each에 있는 before all 이 픽스처 훅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픽스처에는 그 공통 전역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픽스처에다 값을 넣으면 테스트 코드에서 그 픽스처에 있는 값을 쓸 수 있거든요. API 키라든가 토큰이라든가 목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그인 테스트 코드인데 이제 그 URL의 체인지를 감지해서 노드로 작성한다고 했지만 요 부분에 보면은 t-eval이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저 evaluation 코드는 브라우저에서 시리얼라이즈 돼서 브라우저에서 디시리얼라이즈 된 다음에 evaluation 되는 코드여서 브라우저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로케이션이 같은 상태가 되면 요거를 받아와가지고, 그리고 저 디펜던시는 브라우저에 이밸류에이션 할 때 넘길 수 있는 인자예요. 보면 로그인 URL을 넘겼죠? 이런 식으로 로그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셀렉터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액트 셀렉터를 사용하는데, 웨이 리액트 셀렉터로 저 L 사이드바가 있는지 기다린 다음에 셀렉션해서 그 셀렉트한 거에 하위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걸 찾은 다음에 클릭하는 코드예요. 왜 E2E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지 오래 걸리는지 아시겠죠? 버튼 하나 찾으려면 계속 이렇게 셀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렉션을 해서 버튼을 클릭하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근데 테스트 카페에 버그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그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셀렉터에다가 온갖 찜질을 해야 돼요. 뭐 보면은 타임아웃 걸어가지고 와일문으로 계속 찾고 있어요. 한 번 찾으면 에러가 나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찾고 그 밑에도 여러 번 찾는 코드로 돼 있어요. 요거는 팁인데 그 클립보드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클립보드도 이것도 버그인 것 같은데 클립보드도 폴백을 줘서 2번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2번 동작해요. 실제로 한 번에 동작이 안 돼서 그 도큐먼트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exec 커맨드 카피로 클립보드를 조작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내비게이터에 있는 클립보드 라이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클립보드에 클립보드에 카피를 하는 등 이런 동작을 해서 어떻게든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드래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버해서 어떤 리얼라이저라는 이게 리사이저라는 저희 왼쪽 오른쪽을 가르는 리사이징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걔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얼마만큼 드래그하고 어떠한 속도로 드래그하고 그럼 UI에서 드래그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드래그 하다가 UI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래그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제 깃 브랜치는 이렇게 피처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피처 브랜치에 뭐 .NET, MS 빌드 뭐 이런 피처 브랜치들이 있고 그게 풀리퀘스트 형태, 이 깃랩 화면이거든요. 깃랩에서는 머지 리퀘스트라는 형태로 그 PR을 보내면 git 크라켄을 쓰면은 저거를 그러니까 웹 페이지에서 안 하고 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커밋한 다음에 git 크라켄에서 바로 풀리퀘스트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서버가 저 웹훅으로 머지 리퀘스트를 받아서 동작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대기하고 있다가 붙어가지고 동작을 하고요.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옛날에 캡처해 놓은 거라서 지금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테스트 카페가 뜨고요. 이렇게 입력을 모사하고 클릭을 하고 페이지가 바뀐 걸 감지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 처리가 된 다음에 수행해야 될 E2E 테스트들을 해요. 이게 실제로 UI에서 동작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소들도 요거는 동의하는 페이지인데 요것도 그래서 before all 훅에 넣어가지고 동의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안 뜰 수도 있잖아요. 한번 동의했으면. 그래서 before all에 넣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웰컴 페이지를 보고 웰컴 페이지가 제대로 렌더링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뭐 이런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커넥션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툴이다 보니까 이제 커넥션을 만드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오토메이션 하는 과정이에요. 막 클릭도 하고 마우스 이용해서 클릭도 하고 저게 다 셀렉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리액트 코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E2E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동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거의 다 왔네.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뭐 입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입력한 결과가 제대로 저장됐는지 그 원하는 결과인지 비교해서 E2E 테스트를 해요. 이제 E2E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얻은 경험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리팩토링 관련된 건데요. 이제 리액트 훅스가 나왔잖아요. 리액트 훅 나오고 나니까 우리 코드 다 너무 쓰레기 같은 느낌 막 들고 클래스 컴포넌트 후져 보이고 그래서 리팩토링 하기로 해요. 리팩토링 하기로.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제품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마구 리팩토링 합니다. 저희 타입스크립트 쓰고 있거든요. 타입스크립트 써가지고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엔 에러가 없었는데 E2E 테스트에서 터졌어요. 뭐가 터졌냐면 앞에서 호버해서 드래그 했잖아요. 드래그 하니까 렌더링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래그 사실 개발하면서 드래그 잘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E2E 테스트를 안 돌렸으면 몰랐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컴포넌트, 이제 보니까 너무 후져 보이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이렇게 멋진,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펑셔널 컴포넌트로 리팩토링 했어요. 저희 그 구조가 복잡한데 앞에 일렉트론이 있고 퀄리파이 중간에 노드로 된 미드웨어가 있습니다. 노드 부분이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이 노드 부분이 노드 서버의 모습처럼 생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 구조를 제가 잘못 작성하다 보니까 이 기술 부채가 턱 밑까지 올라와서 해야겠다. 그리고 막 리팩토링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가서 좋은 사례는 아닌데 잘 됐습니다. 저희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앞에 일렉트론이 있고 중간에 노드가 있고 맨 뒤에 자바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환경, 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E2E 테스트는 유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E2E 테스트가 독립된 환경에서 수행해야, 테스트는 독립된 환경에서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성을 가지다 보니까 좋지 않았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테스트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결 방법은 역시 도커죠. 해답은 도커. 도커를 도입해서 해결했습니다. 도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명령어가 레이어별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도커를 꺼버리면 변경점이 다 날아가니까 독립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커로 DB를 띄워서 그 DB에 대해서 API 테스트를 하는 상태거든요. 도커도 노드 스크립트로 도커를 띄우고 끄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타트 DB에서 도커를 띄우고 도커를 실행하는 쪽은 CLI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도커 컴포즈.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도커를 띄우고 도커에서 그 환경 E2E 테스트가 끝나면 도커를 꺼주는 것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 유저가 CLI 입력하는 것과 똑같이 노드에서 스폰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도커 컴포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전 3 파일로 되어 있는데 MySQL 8 띄워가지고 이렇게 도커 컴포즈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도커로 그 환경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세 번째 경험인데 백엔드를 변경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백엔드 변경 이슈는 뭐였냐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파이가 자바로 그 DB를 접속하고 실행하는 부분을 JDBC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자바 좋은데 메모리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저희 데스크탑 앱이니까 유저한테 배포해야 되는데 유저한테 배포했더니 데이터베이스 툴인데 메모리를 막 1기가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줄이고 최적화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바 빌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개발 환경에서 띄우는데 저희 빌드는 7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띄우면 7분씩 걸리고 그 다음에 프로가드로 소스 난독화를 했는데 프로가드 난독화하는데 5분이 걸려요. 그래서 자바 빌드하고 난독화하는 데가 12분이 걸려서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인텔리제이 진짜 좋은데 인텔리제이한테 램을 6기가를 줬는데 막 메모리가 오버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했는데 단넷 코어가 마침 이슈가 돼서 단넷 코어를 알아봤어요. 단넷 코어를 보니 크로스 플랫폼도 되고 뭐 빠르고 가볍고 모던하다는데 좀 끌리잖아요. 그래서 모던하다. 오픈 소스래. 좋네. 이러고 단넷 코어 사실은 2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3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3으로 돼 있습니다. 자바를 한번 중간에 코틀린으로 포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팅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자바 코드를 되게 잘 짰어요. 나름 추상화 구조가 굉장히 높아서 포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침 단넷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의지와 체력이 넘치는 주니어 2명이 입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넷으로 포팅을 하자라고 하고 포팅을 해봤어요. 메모리는 14분의 1 먹더라고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500메가 먹던 게 35메가 먹고 빌드 속도 진짜 빨라요. 240초쯤 걸리던 게 7초 안팎으로 걸리고 아이디를 저희는 맥을 쓰다 보니까 그 VS 코드, VS4 맥을 쓸 수는 없고 그 인텔리제이 젯브레인에서 만든 라이더를 쓰는데 라이더가 진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느린 건 JVM이 느려서 그런 거였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E2E 테스트를 통해서 무사히 E2E 테스트가 해주는 리포트를 보고 고치고 해서 백엔드를 통째로 바꾸는 것도 잘 해결이 됐고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릴리즈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운받으시면 자바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업데이트가 나가면 단넷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에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너무 자주 터집니다. E2E 테스트. 사실은 여기가 이 내용의 중심인, 제일 백미인데 테스트가 터졌는데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UI 개발 완료는 이제 백엔드 개발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백엔드 개발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테스트까지 고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정 때문에 배포 일정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정을 포기할 수도 없다 보니까 E2E 테스트는 계속 터져요. 변경할 때 E2E 테스트도 같이 고쳐줘야 되는데 UI가 통째로 바뀌면 UI에 셀렉터를 써서 동작하는 코드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번은 E2E 테스트 보고 수정 없이 테스터가 손으로 테스트한 상태로 배포했어요. 자주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E2E 테스트는 UI에 의존적이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수행 속도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하고 개발하는 E2E 테스트를 개발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UI를 개발을 하면서 E2E 테스트를 작성하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UI를 일단 만들고 셀렉터들을 써서 E2E 테스트를 수정하다 보면 납기도 있고 다른 일도 치고 와서 E2E 테스트 자꾸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히 자원을 할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자원을 할당해야 된다라는 되게 원론적인 결론을 얻었고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중요하다라는 걸 프론트엔드 개발자뿐 아니고 백엔드 개발자도 이해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에 자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진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일정을 산정할 때 처음에는 E2E 테스트를 안 넣었었거든요. 지금은 항상 30%를 E2E 테스트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치 일을 한다고 하면 1.5일 정도 E2E 테스트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라의 이슈로 만들어서 넣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E2E 테스트 또 밀려서 다음 주로 넘어가고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원칙적으로 E2E 테스트가 터지면 머지를 accept, approve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게다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고요. 결론은 오늘 좋은 이런 재밌는 만화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IT가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한 만화였는데 이거 페이스북에 공유돼서 보신 분 있죠? IT 서포트는 정부가 망가지면 하나 주문하는 걸로 끝나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정부가 망가지면 노란색 페인트로 칠한대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인데 정부는 낮에만 작동합니다. 노란색이라고 말하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정부가 안 망가지면 망가뜨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갈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운영하는 쪽은 새벽에 막 터졌다고 호출을 받으면 손전등 하나 주고 다시 자러 갔대요. 마치 백엔드 개발자는 출근해 보니까 정부 때문에 주도 난리인데 이제 보니까 백엔드가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못 본 걸로 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욕합니다. 조용히 고치죠. 이렇기 때문에 E2E 테스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고 어쨌건 새로운 피처를 계속 빠르게 실험하고 배포할 수 있고 버그는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요. 버그는 피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고 이건 API 에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품의 경쟁력이 있고 내가 퇴근을 앞당기는 건 모르겠어. 퇴근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내 E2E 테스트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